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나의 세상은 다시 태어나는 듯 했다. 군부대 철책 너머, 낡고 작은 집의 희미한 백열등 아래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규율로부터 분리된 섬이었다. 이하은 소위, 나의 하여운. 그녀의 군복 아래 감춰진 부드러운 살결은 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영토였고, 그녀의 나지막한 숨결은 남편의 저택을 가득 채운 냉기를 몰아내는 유일한 온기였다. 여튼 땀과 그녀 고유의 비누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텅 비어버린 연주회장의 피아노처럼 오랫동안 침묵하던 내 영혼이 그녀의 손끝에서 다시금 선율을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말을 아꼈다. 모든 것은 눈빛과 촌으로 이야기되었다. 남편 박성준 대령의 아내 한서윤이라는 이름표를 잠시 떼어놓고 오직 한 여자로서 존재하는 시간. 그녀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헤집을 때 나는 그가 내게 채워놓은 보이지 않는 족쇄들이 잠시나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은의 입술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은 짙고 깊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삭막한 군대라는 세계에서 강철 같은 규율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기꺼이 기댈 어깨를 내어주는 두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품은 전쟁터 속 유일한 휴전선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비겁한 탈영병처럼 안식을 탐했다. 그러다 내 손끝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느껴졌다. 매끄럽고 부드러워야 할 그녀의 등 위, 경합골 바로 아래에 자리한 작지만 선명한 상처의 흔적, 살짝 부풀어 오른 채 열기를 뿜어내는 갓 생긴 화상 자국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을 떼었다. 평화롭던 우리의 섬에 갑자기 암초가 솟아오른 듯한 불길한 감각이었다. 이거 뭐야?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혜우는 잠시 숨을 멈추는 듯 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돌려 나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하다가 조금 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도 얇고 투명해서 내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훈련으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 제어되지 않은 폭력적인 화염이 남긴 낙인이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멀리 군용 순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현실의 소리. 우리를 옥죄는 세계의 소리였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몸에서 떨어져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농밀한 열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불안과 죄책감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혜은은 더 이상 상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나도 차마 더 물어볼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긋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녀의 비밀에 정체 모를 화염의 냄새가 섞여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우리의 작은 섬을 통째로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불씨였다. 관사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처럼 어둡고 적막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차창을 넘어와 내 뺨을 스쳤다. 혜은의 온기가 남아있는 내 몸이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다.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나는 다시 박성준 대령의 아내라는 갑옷을 껴입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모든 감정이 통제된 회색의 세계. 남편의 집은 그 세계의 중심에 있는 견고한 요새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냉기가 나를 맞았다. 거실에는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는 남편. 박성준 대령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늦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음악 동호회 사람들하고 저녁 약속이 좀 길어졌어요. 나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기계적으로 내뱉었다. 그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도록. 명령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사실의 확인과 지시, 그뿐이었다. 한때는 나도 그의 무심함에 상처받고 그의 사랑을 갈구하며 피아노 앞에 앉아 슬픈 곡들을 연주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의 열정과 눈물은 이 집의 값비싼 가구들처럼 그의 성공적인 경력을 장식하는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완벽한 세계를 구성하는 완벽한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향하려던 찰나.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전화를 받았다. 그의 등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군대 용어들이 뒤섞여 대부분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몇 개의 단어가 파편처럼 날아와 내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화재 사건, 보고서 올리고 절차대로 처리해. 군법은 예외가 없어. 화재. 그 단어는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나를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렸다.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규정 어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니. 그 여군 소위. 징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부대 기강이 바로 서. 여군 소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해운의 등에 선명했던 붉은 화상 자국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훈련하다 쓸렸다는 그녀의 서툰 거짓말이 메아리 쳤다. 내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군법의 잣대로 차갑게 재단하고 있는 그 여군 소위가 바로 몇 시간 전까지 내 품에서 숨쉬고 있던 나의 혜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 남편의 손에 들린 전화기는 이제 막 우리의 비밀스러운 섬을 불태우기 시작한 횃불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공기는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어제의 화재 사건은 더 이상 쉬쉬할 수 있는 작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장교와 그 아내들의 찻잔 속에, 병사들의 식판 위에, 그리고 부대를 가로지르는 바람 속에 보이지 않는 화약 냄새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다른 장교 부인들과의 정기적인 아침 모임에 참석해야 했다. 뜨거운 커피잔을 든 손의 미세한 떨림을 감추기 위해 나는 평소보다 더 우아하고 완벽한 미소를 얼굴에 그려 넣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그 여군 소위에 대한 것이었다. 어떤 이는 무모하다고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군인답지 못하게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다른 이는 젊은 혈기를 동정하는 척하며 은근히 그녀를 깎아내렸다. 그들은 모두 내 남편이 내릴 징계의 칼날을 기다리는 구경꾼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한 호기심 속에서 혜은의 이름 대신 그 여군 소위라는 익명의 딱지가 붙은 채 난도질당하는 그녀를 보았다.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시렸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이미 서재에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고 현장 사진과 관계자들의 진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전략가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였을 한 인간에 대한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건과 규정, 그리고 결과만이 있을 뿐이었다. 부하 장교와의 통화에서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이하은, 소위의 진술서는 감정에 치우쳐 있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화재 당시 현장 지휘관의 진입 불가 명령을 명백히 불복종한 기록을 강조하게
개인의 영웅 심리가 부대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해운을 옥죄는 법적인 족쇄가 되어 차곡차곡 쌓여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의미 없는 잡지를 넘기는 척하며 그의 모든 말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내 집, 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차가운 법정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식탁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음식을 거의 넘기지 못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고 아내의 식욕부진 따위는 그의 작전 지도에 표시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변수일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이번 일로 부대 분위기가 어수선해. 이럴 때일수록 장교 부인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거야. 불필요한 소문이 돌지 않도록 입단속들 잘하고. 그는 나를 보며 말했지만 그 시선은 나를 넘어 내 뒤의 모든 장교 부인들을 향한 경고였다.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또 다른 의도를 읽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미묘한 압박이었다. 이 사건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지 말라는, 아내의 역할에나 충실하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 해운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숙소는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금지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대 내 복지회관의 여직원에게 그녀의 안부를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모른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해운과 내가 가끔 만나던 부대 밖의 작은 카페에도 가보았지만 그곳에는 우리의 추억 대신 낯선 손님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했다. 세상 모든 것이 해운에게서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을지 상상하자 숨이 막혀왔다. 그녀의 등에 남았던 붉은 상처가 이제는 내 심장에 새겨진 것처럼 뜨겁고 아팠다. 공식적인 사건 보고서는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었다. 비품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이하은 소위.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현장에 진입하여 경미한 부상을 입음. 하지만 나는 그 건조한 문장들 속에서 무언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해운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규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단지 영웅 심리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 창고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그곳에 들어가려 했던 걸까? 공식적인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은 너무 완벽하게 맞춰져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거대한 진실을 덮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말처럼 며칠이 흐른 어느 오후, 나는 창밖을 무심코 내다보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헌병 2명에게 양쪽 팔을 붙들린 채 징계위원회가 열릴 본관 건물로 향하는 하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죄인처럼 초라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굳건히 들고 있었지만 나는 먼 거리에서도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과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잠시 고개를 돌려 내가 있는 관사 쪽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리 없었지만 나는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고, 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느꼈다. 도와달라는 절규였을까? 아니면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였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려 아마 중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거야. 그는 창밖의 광경을 보며 마치 당연한 결과를 예측하는 해설자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먼지 쌓인 그랜드 피아노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내 것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감옥이기도 했다. 한때는 나의 꿈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흑백의 건반들은 이제 남편의 손님들 앞에서 장식품처럼 연주될 때를 제외하고는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건반 덮개를 열고 손가락을 올려보았지만 어떤 선율도 떠오르지 않았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해운에 대한 걱정과 불안만이 불협화음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바로 그때 기억의 파편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해운을 처음 만났던 날, 바로 이 피아노 앞에서였다. 1년 전, 장성들을 위한 부대 음악회였다. 나는 남편의 명령에 따라 무대에 올랐다. 대령의 아내는 예술적 교양도 갖추었군.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한 자리였다. 조명 아래 수많은 별과 무궁화 계급장들이 나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조국을 잃은 작곡가의 깊은 슬픔과 고독이 담긴 곡. 그것은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나의 진짜 심정이기도 했다. 연주가 끝나자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단 한 사람이었다. 저 뒷자리에 홀로 앉아 박수도 잊은 채 나를 바라보던 한 젊은 여군 장교. 그녀의 눈빛 속에는 예의상의 칭찬이 아닌 선율 속에 담긴 나의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어 본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지긋지긋한 군대 안에서 내 연주를 이해해준 영혼을 만났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녀가 바로 이하은 소위였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이어졌다. 부대 도서관에서, PX에서, 혹은 주말 종교 행사에서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지만 나눌 수 있는 짧은 몇 마디 대화 속에서 서로가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군대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강인한 군인이 되어야 했지만 그 제복 안에는 섬세하고 여린 영혼이 숨쉬고 있었다. 나는 대령의 아내라는 화려한 세장 속에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그늘진 마음을 조용히 비춰주는 등대처럼. 손끝이 처음 스쳤던 날의 떨림, 함께 비를 피하며 들어갔던 낡은 처마 밑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경계심을 허물고 서로를 갈망하게 되었던 그 밤까지. 하은과의 사랑은 금지된 것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 자신일 수 있게 해준 구원이었다.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오자 피아노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해운이 없는 지금, 나의 모든 선율은 길을 잃었다. 나는 무언가 해야만 했다. 이렇게 무력하게 앉아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나는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정보망, 바로 장교 부인들의 티타임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들의 수단은 때로는 가장 빠르고 위험한 정보 채널이 되기도 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참, 그 화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워낙 큰일이라 다들 걱정이 많으시네요. 내 질문에 한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단장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글쎄요, 박 대령님께서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죠. 군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최우선 아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다른 부인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날씨나 자녀 교육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들의 철벽 같은 태도 앞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이방인인지, 그리고 해운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여보, 내 목소리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많이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아직 젊은 장교인데.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혹시 정상 참작의 여지라든가.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에게서는 언제나처럼 비누 향 대신 서늘한 위압감이 풍겼다. 당신, 왜 그렇게 그 소위 일에 관심을 갖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이라는 독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그냥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는 내 턱을 가볍게 쥐어들어 올렸다. 강압적이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봐, 한서윤. 그건 군의 일이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란 뜻이야. 불필요한 동정은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휘관인 나에게도 누가 될 수 있어. 그의 말은 부드러운 협박이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면 그 칼날이 내게도 향할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 그는 내 턱을 놓고 돌아섰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해운을 구하기 위해 내디딜 수 있는 모든 문이 내 눈앞에서 하나씩 굳게 닫히고 있었다. 남편의 의심이라는 새로운 자물쇠까지 채워진 채로 세상 모든 권력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는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증명된다. 부대라는 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항성은 단연 사단장 김진태 중장이었다. 그리고 그 항성의 궤도를 바꾸는 거대한 소행성 같은 소식이 부대를 강타한 것은 하연의 징계위원회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의 일이었다. 해운이 불길 속에서 구해낸 사람이 다름 아닌 사단장의 외동딸 김다희였다는 사실. 그 소식은 공식 발표가 아닌 부인들의 전화통화와 장교들의 귓속말을 통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어제까지 해운을 무모하고 어리석다며 비난하던 목소리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용감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이라는 찬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나는 이 가증스러운 위선과 권력의 생리를 역겨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상황이 바뀌고 있었다. 남편의 서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사냥감을 놓친 맹수처럼 방 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그의 분노는 해운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변수,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린 예측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연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 사단장님 따님이라고 해서 군법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나. 그의 말에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마지막 자존심이 묻어났지만 나는 그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기강 해이 사건이 아니었다. 그의 경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의 견고한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나에게 기회를 의미했다. 부대 전체의 관심이 사단장과 그의 딸에게 쏠린 틈을 타 해운에 대한 감시가 미묘하게 느슨해졌다. 나는 하연이 정밀검사를 위해 부대 내 의무대로 잠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간신히 얻어냈다. 그것은 그녀를 잠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격리시키려는 상부의 미봉책일 터였다.
나는 그녀가 이동할 경로를 파악했다. 의무대로 가는 길목에는 수십 년간 방치된 낡은 교회가 하나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의 비밀을 잠시나마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낡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나는 기도가 아닌 초조함으로 손을 모았다. 마침내 삐걱거리는 문이 열리고 감시병의 눈을 피해 잠시 몸을 피한 하연이 안으로 들어왔다. 몇 주 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강렬해져 있었다. 우리는 어떤 말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군복 위로 느껴지는 마른 천과 가쁜 숨결이 그녀가 지금까지 홀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옷 위로도 느껴지는 상처의 흔적이 나를 아프게 했다. 괜찮아요.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나는 내가 들었던 모든 것, 남편의 반응과 부대의 분위기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우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화재, 사고가 아니에요.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다음 말은 내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전 순찰 중이 아니었어요. 내부 정보원의 제보를 받고 그 창고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군수품을 외부로 빼돌리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였죠. 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전 봤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창고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는 것을요.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불길 속에 뛰어들었는지, 그것은 단순한 인명 구조가 아니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하고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겨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본 것을 증언하려 했지만 보고서에서는 전부 삭제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명령 불복종이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불명예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진실이 묻힐 테니까.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다. 혜우는 내 손을 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가봐야 해요. 더 이상은 위험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니에요. 서윤 씨, 이건 살인멸구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교회에 홀로 남아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이제 금지된 사랑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낡은 교회를 빠져나와 관사로 돌아오는 동안 세상은 온통 나를 감시하는 거대한 눈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내린 부대 안의 가로등 불빛은 취조실의 조명처럼 나를 집요하게 따라왔고 스쳐 지나가는 군용 지프의 헤드라이트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감시자의 시선 같았다. 혜은이 던져준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군수품 횡령, 방화, 그리고 살인 미수. 이것은 단순한 군기강 해이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으려다 도리어 그 먹잇감이 되어버린 한 젊은 장교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싸움의 유일한 외부 증인이자 가장 위험한 비밀의 공유자가 되었다. 내 어깨 위에는 이제 혜은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목숨까지도 걸려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나는 이제 그의 무심함 뒤에 감춰진 복잡한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저 자신의 경력을 위해 혜원을 희생시키려는 야심가일까? 아니면 그 역시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가 내뱉는 모든 말, 나를 향한 모든 시선이 이제는 시험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장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쓰고 그의 옆에 앉았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그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렀다. 그는 잠시 내 손길을 봤더니 이내 내 손을 잡아 내리며 말했다. 신경 쓸 것 없어. 다 절차대로 해결될 테니. 그의 말은 안심시키려는 위로였지만 내게는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단장에게 익명으로 투서라도 보내야 할까? 아니면 언론에 제보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이 나서는 것은 혜웅과 나를 동시에 공멸의 길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었다. 모든 길이 막혀버린 벽 앞에서 무력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나는 현관 쪽에서 들려온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마치 얇은 종이 한 장이 문틈으로 스르륵 밀려 들어오는 소리였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걸어 현관으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현관문 아래 어둠 속에서 하얀색 봉투 하나가 불길한 섬처럼 놓여 있었다. 주소도 이름도 우표도 없는 깨끗한 봉투. 누군가 직접 이곳까지 와서 문틈으로 밀어넣고 갔다는 뜻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종이가 아니라 내 운명을 담은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책상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사진 한 장과 짧은 글씨가 타이핑된 쪽지였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것은 혜은과 내가 그녀의 숙소 밖 작은 집에서 함께 밤을 보냈을 때 창밖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서로를 끌어안고 있던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순간이 낯선 자의 카메라 렌즈 안에 박제되어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간신히 사진 아래 놓인 쪽지로 시선을 옮겼다. 컴퓨터로 타이핑된 무미건조한 활자들이 내 눈을 파고들었다. 진실에는 여러 가지 값이 있는 법이죠. 대령님 사모님, 다혜령님 사모님. 그 호칭은 내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협박범의 선언이었다. 이것은 남편의 짓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의 소행이었다. 혜운을 함정에 빠뜨리고 방화의 진실을 덮으려는 바로 그 자들이었다.
그들은 해운의 입을 막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썼지만 내가 변수로 등장하자 이제 우리의 관계를 약점으로 잡아 함께 침몰시키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둘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그들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다. 나는 사진과 쪽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 이제는 천장까지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익명의 협박장이 도착한 이후 나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벽에 눈이 있고 모든 구석에 귀가 달린 정교하게 설계된 감옥이었다. 나는 사진과 쪽지를 낡은 악보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지만 그 존재감은 잉크가 번지듯 내 모든 일상을 잠식했다. 남편 박성준 대령의 모든 행동은 이제 내게 암호 해독이 필요한 메시지처럼 다가왔다. 그의 친절은 의심스러웠고 그의 침묵은 위협적이었다. 나는 그의 완벽하게 짜인 각본 위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배우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공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의 심리전은 소리 없이 하지만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선물이라며 내밀었다. 그가 직접 내 목에 스카프를 둘러주며 차가운 손가락으로 내 목덜미를 스쳤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비밀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법이지. 조심해야 해. 그 말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비밀의 무게로 나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서 그를 마주보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아마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봐요. 우리의 대화는 가면을 쓴 두 전사가 서로의 심장을 겨누고 칼춤을 추는 것과 같았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흥미롭군, 이하은 소위. 의무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더군. 표정을 보니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던데. 포기할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지.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내 반응을 떠보기 위한 낚시 바늘이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그런가요? 부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 대답은 완벽한 모범 답안이었지만 나는 그가 내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듣고 있을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쳐놓은 거미줄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다. 그의 소재는 금단의 성역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부대 전체 체력 단련을 지휘하기 위해 집을 비운 어느 오후,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청소를 핑계로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먼지를 털고 책들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다 내 손길이 책상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닿았을 때였다. 무언가 작고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가 손끝에 느껴졌다. 아주 작은 자석형 녹음기였다.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요한 대화를 기록하기 위한 물건임이 분명했다. 나는 그것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 내 방으로 가져왔다.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녹음기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고 나는
가장 최근의 파일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이내 익숙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는 내 남편, 박성준 대령. 다른 하나는 아마도 부대 내 보안 담당 장교인 듯 했다. 그들의 대화는 내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물류대장의 장부상 불일치 규모가 너무 큽니다. 화재로 덮지 않았다면 어차피 터졌을 문제입니다. 이 소위가 유일한 변수야. 잠긴 문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골치 아파. 그리고 마침내 얼음처럼 차가운 남편의 목소리가 내 고막을 찔렀다. 절차대로 처리해 징계위원회에서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여군 장교의 히스테리 정도로 만들란 말이야. 불명예를 뒤집어쓴 장교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이어폰을 빼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내 남편은 이 사건의 방관자나 단순한 야심가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공모자였다. 그는 부패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덮기 위한 방화 계획에도 연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모든 진실을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나를 옥죄어오던 그의 미묘한 압박과 심리전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그는 어쩌면 나의 비밀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역시 공범으로 만들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올가매려 했던 것이다. 지난 수년간 내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는 차가운 남편을 넘어 내 연인의 목숨을 노리는 위험한 범죄자였다. 나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나의 성벽이 사실은 나를 기다리는 무덤이었음을 깨달았다. 손에 쥔 작은 녹음기는 차가운 진실의 파편이었다. 그것은 내 남편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연극의 연출가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분석하고 해부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그의 다정함 속에 도살인 독을 보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두려움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떨고만 있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방역을 준비해야 하는 전사였다. 혜은을 구하고 이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악마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협박범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낡은 방식의 쪽지가 아닌 발신번호 표시자 안으로 도착한 한 통의 짧은 문자였다. 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인했다. 남편의 서재, 금고 3분기 군수품 원장. 원본 48시간을 주지. 아니면 사단장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감상하시게 될 거야. 문자 메시지의 차가운 활자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군수품 원장 원본. 그것은 그들이 방화로 태워버리려 했던 부패의 핵심 증거였다. 협박범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의 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키를 원하고 있었고 나를 그 키를 훔쳐 올 장기말로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48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이틀뿐이었다. 나는 선택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혜운과 내가 함께 파멸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내 손으로 직접 범죄자가 되어 이 판에 뛰어들거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군인의 아내가 되기로 했을 때의 나,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았던 지난 세월, 그리고 혜연을 만나 처음으로 되찾았던 나의 웃음과 나의 선율.
해운과의 사랑은 내 텅 빈 삶에 찾아온 유일한 의미였다. 그것이 죄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의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가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최소한 해운은 진실의 빛 아래에서 자유로워져야 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이 선을 넘을 것이다. 결심이 서자 두려움은 차가운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작전은 치밀해야 했다. 남편은 중요한 서류를 서재 금괴에 보관했고 그 금고 비밀번호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수년간 그를 지켜봐 왔다. 그의 모든 습관과 패턴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처럼 감상적인 숫자를 사용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성취만을 기억하는 남자였다. 나는 그의 임관일, 첫 부대 배치일, 그리고 대령으로 진급한 날짜를 조합해보기 시작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작전 실행일은 바로 다음 날 밤으로 정했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을 준비했다.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면서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준비해둔 강력한 수면제 2알을 그의 잔에 몰래 넣어뒀다. 약이 녹아붉은 와인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그의 농담에 웃었고 그의 하루 일과를 경청했다. 와인을 반쯤 마셨을 때 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인다며 침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였다.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달빛만이 책상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금고의 다이얼을 잡았다. 첫 번째 조합, 그의 임관일, 실패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조합, 대령 진급일,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손잡이를 돌렸을 때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열렸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 뭉치들이 있었고 나는 그 중에서 3분기 군수품 관리 대장이라고 적힌 두꺼운 원본 장부를 찾아냈다. 그것을 품에 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대령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군사 기밀을 훔친 범죄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공모자였다. 나는 훔친 장부를 가슴에 품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다. 나는 이제 이 게임의 말이 아니라 직접 게임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훔친 장부를 품에 안고 맞이한 새벽은 그 어떤 밤보다도 어둡고 길었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가 저지른 범죄의 무게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잠을 쫓아냈다. 협박범의 다음 지시는 해가 뜨자마자 도착했다. 이번에도 역시 짧고 간결한 문자였다. 오전 10시 시외버스 터미널 3번 보관함. 열쇠는 근처 공중전화기 아래에 있다. 두고 바로 떠나. 뒤돌아보지 마. 그의 지시는 나를 철저한 익명 속으로 밀어넣었다. 겼다. 나는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도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 입고 장바구니를 든 채 집을 나섰다. 남편은 아침 일찍 긴급회의가 있다며 나갔기에 나의 외출은 의심을 사지 않았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수많은 얼굴들, 수많은 사연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곳에서 군사 기밀이 담긴 장부를 든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나는 지시받은 대로 공중전화기 아래에서 차가운 열쇠를 찾아냈다. 그리고 3번 보관함에 장부가 든 꾸러미를 넣고 문을 잠갔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차마 그대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내 운명을 손에 쥔 자가 누구인지 그 실루엣이라도 확인해야만 했다. 나는 터미널 내 서점으로 들어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보관함 쪽을 감시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남자가 보관함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익숙하게 3번 보관함을 열고 꾸러미를 꺼내 자신의 서류 가방에 넣어뒀다. 나는 숨을 삼켰다. 강소령. 남편의 부관으로 있다가 작년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밀려났던, 언제나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 남자였다. 남편의 오만함과 냉혹함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 중 한 명. 그의 목적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한 복수였다. 그는 자신을 몰락시킨 남자의 아내를 이용하여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단지 또 다른 종류의 악일 뿐임을 깨달았다. 나는 한 괴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괴물의 손을 잡은 셈이었다. 그 후 며칠간 부대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남편은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왔고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감시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이 몰아닥쳤다. 익명의 투서가 사단장 선에서 해결될 수 없도록 국방부 감찰실로 직접 투고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난당한 군수품 원장의 일부 페이지가 복사된 채로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서울에서 파견된 특별 감찰팀이 부대로 들이닥쳤고 관련된 모든 장교들은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부대는 거대한 취조실이 되었고 공기는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 혼돈은 해은에게 즉각적인 구원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수사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에 집중되었고 한낱 소위의 징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심지어 내부 고발의 시발점이 된 하은이 이 기밀 유출 사건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억측까지 나돌았다. 모든 것이 뒤엉켜 버렸다. 진실을 밝히려던 나의 행동이 도리어 해운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아 피가 마르는 듯했다. 그날 밤 남편은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군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이성적인 전략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병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내년 지시지.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증거가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자신의 완벽한 요새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내 앞으로 무언가를 던졌다. 그것은 바로 협박범이 보냈던 나와 하은의 사진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가 내 서랍을 뒤진 것이다. 이까짓 것 때문에, 이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걸 망쳤어. 그는 울부짖듯 소리쳤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몇 달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내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전부 다 내 방식대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 그 계집애의 군 생활을 끝장내서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네가 감히 신전 기둥을 통째로 무너뜨려. 그의 고백은 천둥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혜은에 대한 징계는 처음부터 공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향한 그의 지독한 소유욕이 빚어낸 개인적인 형벌이었다. 나는 통제 불가능한 괴물을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뿐이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위스키와 뒤섞여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다. 남편의 분노가 남긴 상처 자국이었다. 그러나 그의 폭발적인 분노는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마치 격렬한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기만적인 고요함처럼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분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짐승이 아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는 노련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천천히 주워들었다. 그것을 찢어버리거나 구겨버리는 대신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는 마치 중요한 작전 지도라도 되는 듯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아내로 보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포섭해야 할 적군이거나 혹은 이용해야 할 장기말일 뿐이었다.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는 끝났어.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고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침착했다. 강소령, 그 멍청한 놈이 내 뒤통수를 쳤더군. 하지만 그 놈은 너무 서툴렀어. 덕분에 나에게도 방역할 기회가 생겼지. 그는 마치 체스 경기를 복귀하듯 자신의 계획을 냉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수품 관리대장의 몇몇 사소한 행정적 실수는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거대한 횡령과 방화의 주범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강소령이 꾸민 일이라고 진술할 것이었다. 훔쳐간 장부 역시 강소령이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터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뻔뻔했지만 동시에 교묘하게 짜인 이야기였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가 진짜 원하는 본론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완벽해지려면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목격자가 필요해. 그의 시선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바로 이하은 소위. 그녀의 입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열쇠야. 마침내 그가 자신의 진짜 패를 보여주었다. 그는 나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를 이용해 혜은을 조종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게 거부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다. 당신이 혜은에게 가. 그리고 그 애를 설득해 증언을 바꾸라고. 그날 밤 연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문이 잠긴 것을 잘못 봤다고 말이야. 대신 그 창고 근처에서 수상하게 서성이는 강소령을 봤다고 증언하게 해. 그리고 그 사실을 상관인 나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강소령의 보복이 두려워 당신에게 먼저 상의했다고 말하는 거야. 당신은 나의 충실한 아내로서 나를 믿고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다. 완벽한 이야기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도 내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그 애를 지켜주지. 군복은 벗어야겠지만 감옥에 가는 일은 없게 해주겠어. 그리고 우리의 이 비밀. 그는 사진을 가리켰다. 이것도 영원히 묻어주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아남는 거야. 함께라는 단어는 그의 입에서 나올 때 지독한 독처럼 느껴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내가 거부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만약 네가 거부한다면 나는 이 사진을 감찰실에 제출할 거야. 내 아내가 부하 장교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위해 군사 기밀을 훔쳤다고 증언하겠어. 강소령의 음모에 당신이 가담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당신은 간첩죄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야. 하은은 공범이자 부패 군인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게 되겠지. 내가 내년들을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다. 그의 협박은 더 이상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손에 들린 수많은 법률과 규정, 그리고 권력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무기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야망과 생존 본능만이 남아 텅 비어버린 남자의 얼굴. 그는 나를, 그리고 혜원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장식품이자 위기의 순간에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소유물로만 여겼다. 그는 내가 그의 금고를 열 만큼 절박하고 그의 제안을 거부할 만큼 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랑의 증거이자 내가 싸워야 할 이유였다. 나는 사진을 들고 깨진 유리 조각이 널린 그의 세계를 뒤로 한 채 방을 나왔다. 문을 닫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항복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마지막 전투는 이제 나의 손에 달려 있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나는 해운과의 마지막 비밀 회동을 준비했다.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던 그 낡은 교회. 그곳은 우리의 기자 끝이 될 장소였다. 나는 품 안에 두 가지를 품고 있었다. 하나는 남편이 우리의 목을 겨누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무기. 바로 우리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방역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였다. 교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하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각오한 듯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을 희생시키러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 앞에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놓았다. 우리의 사랑이 담긴 사진, 그리고 남편의 죄가 담긴 녹음기. 나는 사진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이게 그 사람이 파괴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야. 그리고 나는 녹음기와 이어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건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건네준 방역의 무기고, 하연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말없이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녹음기에서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차가운 결의로 굳어갔다. 나는 남편이 내게 했던 최후 통첩의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의 제안과 그의 협박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는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함께 파멸하더라도 당신이 진실을 말해주기를 부탁하기 위해 여기 왔어.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 곁에 서 있을게. 그것은 내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하연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군인의 굳건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손에 꽉 쥐며 말했다. 제가 군인이 된 이유는 이런 불의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제 자신을 지키는 것도 그 일부겠죠.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지였다. 그 후의 일들은 빠르고 거대한 파도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해운은 변호사와 함께 국방부 특별감찰팀에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보고 겪었던 모든 진실을 일관되게 증언했다. 남편이 내밀었던 달콤한 거래 대신 그녀는 가장 험난하지만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녹음기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남편과 그 공모자들의 거짓말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박성준 대령은 군수품 횡령, 증거 인멸 및 방화교사, 부하 장교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복수를 꿈꾸던 강소령 역시 불법적인 정보 수집 및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부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신문 사회면의 작은 기사로 마무리되었다.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이하은 소위는 모든 혐의를 벗고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표창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나는 남편과 이혼했다. 서류 몇 장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다. 나는 대령의 아내로 살았던 그 관사에서 내 짐을 꾸려 나왔다. 피아노는 그곳에 남겨두었다. 더 이상 과거의 선율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다. 철책을 통과해 부대를 완전히 떠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동시에 얼마나 쓸쓸한지를 깨달았다. 계절이 바뀌고 나는 부대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저 아래에서는 여전히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구령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해운도 저들 중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진실을 지켜냈다. 하지만 우리의 승리는 상처투성이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서로를 비추던 우리의 사랑은 이제 너무나도 넓고 밝은 세상 앞에 놓여 있었다. 우리가 함께 겪었던 고통과 내가 저질렀던 범죄의 기억이라는 흉터를 안고 과연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은 햇빛 아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한번 돌아본 후 등을 돌렸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희망의 새벽빛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자욱한 새벽이기도 했다. 나의 미래를 향해 나는 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